이게 한국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따위가 뭘 알겠냐고요? 영국 왕립박물관 수석 큐레이터인 제가 한국 고문서를 조롱했어요. 동양의 고문서는 체계가 없다고 단언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런던에서 조선 실학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니까요. 저는 클로에 리처드슨입니다. 옥스퍼드 출신 역사학자로 12년간 서구 고전학을 연구해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정약용이라는 조선 실학자의 고서를 본 순간 제 모든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수표교 설계도를 보고 충격에 빠졌고 천문도를 보고는 무릎을 꿇었어요. 포럼에서 한국 측이 단 3장의 문서로 발표했을 때 전 세계 학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개석상에서 울먹이며 고백해야 했어요. 제가 틀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조선의 진정한 지적 수준이 무엇인지 깨달으실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충격적인 이야기로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클로에 리처드슨 33살입니다. 영국 왕립박물관에서 동아시아 담당 수석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상황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한국 초청 포럼 참석 명령을 받은 거였거든요. 저는 옥스퍼드에서 고전학과 르네상스 철학을 전공했어요. 12년간 서구 문명의 지적 전통을 연구해왔죠. 그리스 철학부터 계몽주의까지 서구 사상사의 정수를 다뤄왔어요. 동양 고문서나 실학 같은 건 제게는 그저 혼합 종교적 사상 정도로 여겨졌어요. 체계적인 학문이라기보다는 유교 경전의 변형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진짜 학문은 서구에서 나왔다고 확신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중국의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독자적인 문화나 학문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포럼 출발 전날 동료들과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이번 기회에 동양 학문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서구 지성의 우월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조선 실학에 대한 제 견해는 확고했어요. 결국 당신네 철학은 전부 유교 아니냐고 말했거든요. 독창적인 사상이나 과학적 방법론이 있을 리 없다고 단언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측에서 나온 관계자들이 정중하게 맞아줬지만 속으로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형식적인 문화 교류 행사일 뿐이라고 봤어요. 숙소로 가는 길에 담당자가 일정을 설명해줬어요. 고문서관 방문, 경복궁 자료관 견학, 그리고 국제포럼 참석까지. 전형적인 관광 코스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차피 볼 게 뻔하겠지. 중국 고전의 모방품이나 조선만의 특색 없는 유교 해석서들이겠지. 진정한 학문적 가치는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예상대로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고 썼어요. 빨리 일정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첫 일정인 고문서관 방문을 앞두고 있을 때 한국 측 담당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오늘 특별한 자료들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뻔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선 따위가 뭘 알겠냐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수백 년 동안 중국 문화의 그림자에서 살았던 나라에서 무슨 독창적인 학문이 나오겠어요? 정말 오만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하면서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며칠이면 끝날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때 몰랐던 건 이번 한국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조선 실학이라는 놀라운 지적 유산 앞에서 제 모든 편견이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 고문서관으로 향했어요. 건물 외관부터 실망스러웠어요. 현대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역사적 가치가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대형 박물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소규모 건물이었죠. 내부로 들어가니 더욱 실망했어요. 조명도 어둡고 전시 공간도 협소했어요. 이런 곳에서 무슨 대단한 자료를 볼 수 있겠나 싶었어요. 역시 기대를 안 했던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고문서관 관장이 저를 맞아줬어요. 김성호 관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정중하지만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특별한 자료들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로 보여준 건 조선시대 관료들의 일기였어요.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는 문서들이었는데 솔직히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개인의 일상 기록이 무슨 학술적 가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조선 후기 과학 서적들이었어요. 천문학이나 수학 관련 서적들이라고 하는데 중국 고전의 번역이나 주석 정도로 보였어요. 독창적인 내용은 없어 보였어요. 김성호 관장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집중하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대로 뻔한 내용들이었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포럼에서 할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성호 관장이 특별보관실로 안내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귀중한 자료들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별 기대 없이 따라갔어요. 특별보관실은 정말 작은 공간이었어요.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지만 규모 자체가 초라했어요. 대형 박물관의 귀중본 보관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김성호 관장이 조심스럽게 한 권의 책을 꺼내왔어요. 정말 낡고 누렇게 변색된 고서였어요. 표지에 쓰인 글씨도 제대로 읽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성호 관장이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차피 조선시대 유교 경전의 주석서나 해석서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성호 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약용의 목민심서 초고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관심이 생겼어요. 정약용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아무리 유명한 조선 학자라고 해도 서구 계몽 사상과 비교하면 수준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볼테르나 루소 같은 사상가들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김성호 관장이 책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여줬어요. 한글과 한자가 섞인 정교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어를 모르니까요. 옆에서 통역사가 간단히 설명해줬어요. 지방행정의 개혁 방안과 백성을 위한 정치론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정치 개혁론이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성호 관장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곧 놀라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어서 다른 자료들도 보여줬어요. 정약용의 다른 저작들과 설계도면들이었어요. 특히 다리 설계도가 눈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정교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조선시대 기술 수준으로 뭔가 대단한 걸 만들 수 있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아마 중국 기술의 모방이거나 간단한 목조 다리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성호 관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경복궁에 있는 비밀자료관에 특별한 천문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그것까지 보시면 정약용의 진정한 수준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천문도라니 또 뻔한 걸 보여주려는구나 싶었어요. 조선시대 천문학이 서구 과학과 비교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해봤어요. 역시 예상대로 별 볼일 없는 자료들이었다고 결론 내렸어요. 내일 포럼에서는 동양 학문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경복궁 비밀자료관으로 향했어요. 경복궁 자체는 웅장했지만 중국 자금성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았어요. 역시 조선은 중국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관은 경복궁 안쪽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일반 관광객들은 출입할 수 없는 구역이었죠. 건물 자체는 전통 한옥 형태였지만 내부는 현대적인 보존 시설로 되어 있었어요. 자료관 담당자가 저를 안내해줬어요. 박지영 연구원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정약용 관련 자료의 전문가라고 했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것들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로 꺼내온 건 정약용의 수표교 설계도였어요.
조선시대에 한강에 놓았던 다리라고 설명해줬어요. 처음 보는 순간에는 그냥 단순한 목조다리 설계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했어요. 도면이 생각보다 정교했거든요. 수리학적 계산이 들어간 것 같았고 구조적 안정성까지 고려한 흔적이 보였어요. 단순한 경험 기반이 아니라 과학적 설계인 것 같았어요. 박지영 연구원이 설명해줬어요. 이 다리는 홍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수압과 유속을 계산해서 설계됐다고 했어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공학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18세기 조선에 그런 수준의 공학 지식이 있었을까요? 아마 우연히 잘 만들어진 거거나 중국 기술을 모방한 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 보여준 건 목민심서의 상세 내용이었어요. 영어로 번역된 부분들을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지방행정의 체계적 개혁안이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백성들의 생활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어요. 농업기술 보급, 교육 확대, 의료 서비스 개선 등 현대적 관점에서 봐도 합리적인 정책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사회 구조 분석 부분이었어요. 계급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18세기에 이런 진보적 사고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박지영 연구원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정약용은 실증적 연구 방법을 중시했다고 했어요. 현장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유교적 이상론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회과학 연구였어요. 서구 계몽 사상과 비슷한 수준의 합리성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나온 건 정약용의 기계 설계도들이었어요. 거중기라는 크레인과 농로라는 측량기구 설계도였어요. 도면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기계 원리가 정확히 파악되어 있었어요. 도르래와 지렛대의 물리학적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서구 과학 지식의 유입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무시할 수 없었어요. 조롱할 수도 없었고요. 이건 명백히 과학이었어요. 그것도 상당한 수준의 과학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조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후대에 가필된 건 아닐까?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닐까? 온갖 의심을 해봤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박지영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천문도를 보시면 정약용의 진정한 수준을 아실 거라고 했어요. 조선 실학의 정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조선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틀렸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으로 자료관에 갔어요. 어제 본 정약용의 자료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말 제가 조선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지영 연구원이 오늘은 더 자세한 분석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수표교 설계도를 현대공학적 관점에서 검증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까지 준비해놨다고 했어요. 먼저 수표교 설계도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제는 대충 훑어만 봤는데 오늘은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분석해봤어요. 정말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 나왔어요. 설계도에는 다리의 하중 분산 계산이 정확히 되어 있었어요. 각 기둥이 받는 하중을 계산하고 그에 맞는 재료와 구조를 선택한 흔적이 보였어요. 이건 현대 구조역학의 기본 원리와 똑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홍수 대비 설계였어요. 한강의 유량 변화를 고려해서 다리 높이와 폭을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수문학적 데이터까지 활용한 과학적 설계였어요. 박지영 연구원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어요. 정약용의 설계대로 다리를 지으면 현재 기준으로도 충분히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경험치기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과학 지식에 기반한 공학 설계였어요. 18세기에 이런 수준의 기술이 조선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어서 목민심서의 내용을 더 자세히 분석해봤어요. 영어 번역본을 읽어보니 정말 체계적인 사회과학 이론서였어요. 단순한 정치 개혁론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통계적 접근법이었어요. 정약용은 실제 지방 행정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했다고 하더라고요. 현대 사회과학의 실증 연구 방법과 비슷했어요. 백성들의 경제 활동을 분석한 부분도 놀라웠어요. 농업 생산성, 상업 활동, 인구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 정책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거시 경제학의 기본 개념들이 담겨 있었어요. 사회 계층 분석도 정교했어요. 양반, 중인, 평민 계층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어요. 신분제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는 비판적 사고가 돋보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교육 개혁안이었어요.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 실용 학문 중시, 여성 교육 확대 등 정말 진보적인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었어요. 18세기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경이로웠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조선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중국 문화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독창적 사상가가 있었던 거였어요. 박지영 연구원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어요. 혹시 이게 예외적인 경우는 아닐까요? 정약용 한 사람만 뛰어났던 건 아닐까요? 조선 전체의 수준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지영 연구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일 천문도를 보시면 의문이 해결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약용뿐만 아니라 조선 과학 전체의 수준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날 오후에는 다른 실학자들의 자료도 간단히 봤어요. 김정희, 박지원, 홍대용 등의 저작들이었는데 모두 비슷한 수준의 학문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홍대용의 천문학 연구가 인상적이었어요. 지구 자전설을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서구에서도 갈릴레이 이후에야 받아들여진 이론을 조선에서도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조선은 단순히 중국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학자들이 있었고 체계적인 학문 전통이 있었어요. 서구와는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조선의 과학 수준이 서구와 비교할 만한 수준이었을까요? 내일 볼 천문도가 그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너무 오만했던 건 아닐까?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서 다른 문명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 드디어 천문도를 볼 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난 이틀간 본 정약용의 자료들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천문도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거든요. 경복궁 비밀자료관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안내받았어요. 특별보관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곳이라고 했어요. 온도와 습도뿐만 아니라 빛까지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이었어요. 박지영 연구원과 함께 천문학 전문가인 이상호 박사님도 오셨어요. 조선시대 천문학 연구의 권위자라고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정말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셨어요. 이상호 박사님이 조심스럽게 큰 서류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정말 거대한 종이를 꺼내왔어요. 펼쳐보니 가로, 세로 각각 2m가 넘는 엄청난 크기의 천문도였어요. 첫눈에 봐도 범상치 않았어요. 별자리들이 기하학적으로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각종 천체의 궤도가 정밀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과학적 도표였어요. 이상호 박사님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계량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들이 참여해서 만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천문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별들의 위치가 정말 정확했어요. 현대 천문학으로 계산한 좌표와 거의 일치했거든요. 이런 정밀도는 고도의 관측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더 놀라운 건 행성의 궤도 계산이었어요. 화성, 목성, 토성의 역행 운동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케플러의 법칙을 알아야 가능한 계산이었는데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해낸 거였어요. 이상호 박사님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월식과 일식 예측표였어요. 수백 년치 일식 주기가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밀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계산을 하려면 고도의 수학적 지식이 필요했거든요. 삼각법, 구면기 하학, 미적분학의 기초 개념들을 알아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상호 박사님이 계속 설명해줬어요. 조선의 천문학자들은 독자적인 관측 기구들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간에, 혼천에, 일성정시에 등 정밀한 천체 관측 장비들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항성의 위치 측정이었어요. 적위와 적경이 현대 기준과 거의 일치했어요. 망원경 없이 육안 관측만으로 이런 정확도를 달성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천문도의 다른 부분들도 살펴봤어요. 황도 12궁, 28수, 3원 등 동양 천문학의 체계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어요. 서구 천문학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나름의 과학성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발견은 해성의 궤도 기록이었어요. 헨리 해성을 비롯한 여러 해성들의 출현 주기와 궤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수백 년간 축적된 관측 데이터였어요. 이상호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조선만의 독창적인 발견이었어요. 신성 폭발 현상을 관측하고 기록한 자료였어요. 서구보다 훨씬 일찍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압도됐어요. 이건 단순한 천문 관측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였어요. 서구 천문학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기하학적 정밀함에 정말 놀랐어요. 복잡한 천체 운동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흔적이 곳곳에 보였어요. 이런 수준의 수학적 사고가 조선에 있었다는 게 경이로웠어요. 저는 이상호 박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건지 말이에요. 혹시 서구나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상호 박사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물론 일부 지식은 교류를 통해 들어왔지만 대부분은 조선 고유의 연구 성과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관측 방법과 계산 기법은 완전히 독창적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조선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틀렸다는 걸 말이에요. 조선은 중국의 그림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과학 문명을 가진 나라였어요. 천문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서 이런 놀라운 문명을 무시해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상호 박사님이 저의 변화를 알아채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많은 서구학자들이 처음에는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진실을 보면 결국 인정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자료관을 나올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내일 포럼에서 뭘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원래 계획했던 발표 내용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았어요. 포럼 당일 아침 저는 정말 긴장됐어요. 지난 며칠간 본 조선 실학 자료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원래 준비했던 발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역사학 포럼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세계 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들과 박물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얼굴들도 많이 보였어요. 포럼의 주제는 동서양 지식체계의 비교였어요. 서구학자들은 대부분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주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원래는 그런 발표를 할 예정이었죠.
첫 번째 발표자는 독일에서 온 하일리히 밀러 교수였어요. 서구 과학혁명이 동양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어요. 동양은 서구의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프랑스의 장 피에르 교수였어요. 계몽주의 사상이 동양 철학보다 우월하다는 논리를 펼쳤어요. 합리성과 체계성 면에서 서구가 앞선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서구학자들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동양의 지식 체계는 종교와 철학이 혼재되어 있어서 순수한 학문이 아니라는 식이었어요. 과학적 방법론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한국 측 발표 순서가 되었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김성호 관장이 단상에 올라와서 정말 간단하게 인사했어요. 오늘 특별한 자료 3점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제시한 건 정약용의 수표교 설계도였어요. 스크린에 크게 투영된 설계도를 보는 순간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밀함에 놀라는 것 같았어요. 김성호 관장이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18세기에 제작된 다리 설계도입니다. 현대공학 기준으로도 완벽한 구조 설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별다른 감정 없이 사실만 전달했어요. 회장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몇몇 서구학자들이 서로 속삭이며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조선시대 작품이 맞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두 번째로 제시한 건 목민심서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영어로 번역된 부분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체계적인 사회과학 이론과 실증적 연구 방법론이 담긴 내용이었어요. 김성호 관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것은 지방행정개혁을 위한 종합정책서입니다. 통계적 분석과 실증적 연구에 기반한 과학적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감정 없는 목소리였어요. 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서구학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메모를 하면서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제시한 건 조선 천문도였어요. 거대한 천문도가 스크린 전체를 덮었을 때 회장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그 정밀함과 아름다움에 모든 사람들이 압도된 것 같았어요. 김성호 관장이 마지막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천문도입니다. 현대 천문학 기준으로도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독자적인 관측과 계산 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방금 전까지 동양 학문을 무시하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성호 관장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것이 조선 실학의 일부일 뿐이라고 간단히 덧붙였을 뿐이었어요. 화려한 수사나 과장된 표현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보여줬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 자체가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 서구학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정말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건지, 서구 지식의 영향은 없었는지 등등 의심 섞인 질문들이었어요. 김성호 관장은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어요. 증거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조선 실학의 독창성을 증명했어요. 감정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설명했어요. 독일의 밀러 교수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놀라운 성과들이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느냐고 물어봤어요. 정말 궁금한 표정이었어요. 김성호 관장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보여주기보다는 연구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겸손한 답변이었어요. 포럼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 여러 학자들이 저에게 와서 말을 걸었어요. 모두들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오후 발표에서 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기로 말이에요. 더 이상 거짓된 우월감을 유지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세션에서 제 발표 순서가 왔어요.
단상에 올라가는 발걸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원래 준비했던 발표 자료는 가방에 그대로 넣어둔 채였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마이크를 잡고 청중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떨렸어요. 세계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지난 며칠간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털어놓아야 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왕립박물관의 클로에 리처드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래 계획했던 발표가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청중들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냈어요.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전까지 저는 조선실학을 미개한 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양의 고문서는 체계가 없다고 단언했어요. 조선 따위가 뭘 알겠냐고 조롱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더 이상 거짓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며칠간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정약용의 수표교 설계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목민심서의 사회과학적 접근법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선 천문도를 봤을 때는 정말 말을 잃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기하학적 정밀함과 과학적 체계성에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서 진실을 보지 못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진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선은 중국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지식 체계를 가진 문명이었어요. 서구와는 다르지만 나름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단상에서 내려와 청중 앞에 섰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틀렸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선실학을 무시했던 제 오만함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국의 훌륭한 학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억지로 참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지난 며칠간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부끄러움과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감동한 것 같았어요. 김성호 관장이 단상으로 올라와서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면서 진심을 알아준다고 하셨어요.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말을 했어요. 앞으로 조선실학을 제대로 연구하겠습니다. 서구학계에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학자분들께 배우고 싶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를 배우고 싶어요. 자만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익히고 싶습니다. 발표를 마쳤을 때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치더니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마지막에는 기립박수가 되었어요. 여러 학자들이 저에게 와서 용기 있는 발표였다고 말해줬어요.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진정한 학자의 자세라고 격려해줬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독일의 밀러 교수도 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자신도 조선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동양 문명을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프랑스의 장피에르 교수는 제게 사과했어요. 자신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함께 연구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정말 뜻밖의 반응이었어요. 그날 저녁 리셉션에서 많은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선실학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앞으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여러 개 나왔어요.
김성호 관장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시면서 언제든 한국에 와서 연구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자료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오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클로에가 아니었어요. 겸손하고 열린 마음의 연구자가 되고 싶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지 벌써 1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 연구 분야도 바뀌었고 인생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건 한국에서의 그 충격적인 경험 때문이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왕립박물관에서 조선실학 전시회를 기획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봤던 정약용의 자료들을 영국에도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 학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조선 실학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약용뿐만 아니라 다른 실학자들의 업적도 알게 됐어요. 특히 김정희의 금석학 연구가 인상적이었어요. 고고학적 방법론이 현대 기준으로도 정말 체계적이었거든요. 박지원의 사회 비판 의식도 놀라웠어요. 정말 진보적인 사상가들이었어요. 전시회가 열렸을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영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조선 천문도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관람객이 저에게 말했어요. 동양에 이런 과학적 전통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서구만이 과학을 발전시켰다고 생각했는데 편견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선실학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정규 과목으로 개설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기꺼이 응했어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조선의 진가를 알리고 싶었거든요. 첫 강의를 할 때 정말 떨렸어요.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들어줬어요. 질문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왜 조선실학이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저는 김성호 관장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답했어요. 조선은 보여주기보다 연구 자체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어요. 가장 큰 프로젝트는 조선실학에 관한 책을 쓰는 것이었어요. 제목은 침묵 속에서 말하던 나라로 정했어요. 한국이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위대한 학문적 성취를 이뤄냈다는 의미였어요. 책을 쓰면서 정말 많은 자료를 조사했어요. 한국을 여러 번 더 방문해서 추가 연구도 했어요.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조선실학의 깊이는 정말 무궁무진했어요. 특히 정약용의 철학 사상에 대해 깊이 연구했어요. 단순한 실용주의가 아니라 체계적인 사회 철학이 있었어요.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에 대한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어요. 책이 출간됐을 때 학계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간 요청이 들어왔고 학술지에 서평도 많이 실렸어요. 조선실학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뿌듯했던 건 한국 학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김성호 관장님이 직접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조선실학의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조선실학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강연장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강연에서 저는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조선을 무시했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청중들이 감동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교수가 물어봤어요. 서구학계가 동양 문명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말이에요. 저는 편견과 오만함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우리는 서구 중심적 사고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다른 문명의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진정한 학문은 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어요.
최근에는 한중일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동아시아 실학 전통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조선 실학이 단독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중국과 일본의 실학 전통과도 교류하면서 발전했지만 조선만의 독창성도 분명히 있었어요. 특히 정약용의 사상이 동아시아 실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정말 독특했어요. 실용적 개혁 정신과 인본주의적 사회관이 결합된 독창적인 철학이었어요. 요즘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조선 실학의 현대적 의미예요. 정약용의 사회개혁 사상이 현재에도 유효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내년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실학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로 했어요. 서구학자로서는 최초로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거예요. 정말 영광스럽고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변화 과정을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어요. 학문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해요. 매일 저녁 연구실에서 일을 마치고 나면 한국에서의 첫날을 떠올려요. 조선 따위가 뭘 알겠냐고 오만하게 말했던 그때의 제 모습이 정말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학자로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어떤 문명이든 먼저 배우려는 자세로 접근해요. 성급한 판단보다는 충분한 관찰과 연구를 통해 결론을 내려요. 제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수백 년 전 기록 하나로 세계의 오만을 꿰뚫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지만 진실 자체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조선 실학을 연구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겸손함이었어요. 진정한 지혜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조용히 연구하고 묵묵히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가 진짜 학문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연구실에서 정약용의 또 다른 저작을 읽고 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어요. 그의 사상의 깊이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조선 실학을 연구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알릴 거예요.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받은 그 충격적인 깨달음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제게 진정한 학문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조선 실학과 한국 학자들에게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침묵 속에서 말하던 나라, 대한민국.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위대한 지적 유산을 간직한 나라. 이게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어요.